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문희상 의장님, 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수도의 서울, 심장, 중구와 성동구의 옥수동, 금호동을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지상욱입니다.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대는 꿈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내가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 이후에는 낙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있다, 된다가 아닙니다. 없다,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실체를 이만큼 통렬하게 비판하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총리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종배 의원님 질문에 2017년 대선 때 탈원전 공약 대선 후보가 4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어떤 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홍준표 대표를 빼고는 다 하셨습니다. 네, 잘못 알고 계십니다.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후보도 탈원전 공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전 의존도의 완화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총리께서는 10대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꿈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그 왔다 갔다 한 꿈을 다 이루셨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은 성적 지상주의, 입시제도에 너무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는 이렇게 어려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학생들 1인당 사교육비는 역대 최대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은 대학 입시 정책이 작년에 불확실한 상태가 몇 개월간 계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용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주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교육청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폐지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폐지하면 아이들이 더 발랄하고 창의적으로 자랄 거로 기대했는데 그것이 잘못하면 사교육의 시간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아이를 적게 낳을수록 아이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네, 다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부 장관조차도 위장전입을 서슴지 않는 대입 만능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 직업의 선택권과 지위가 결정되는 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희망을 키우기보다는 절망에 적응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라고 국민들은 아우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대는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뽑아주지 않는 세상입니다. 혹시 문송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짐작이 갑니다. 네, 원래는 문과여서 죄송합니다 하는 자조적인 말이었는데요. 요새는 젊은이들이 문재인 대통령 뽑아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로 변했답니다. 총리께서 책임을 좀 통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깊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공무원 일자리 만들겠다는 그 예산, 그 돈 모아서 중소기업, 스타트업 육성에 투자했으면 매우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 이후 최고의 체감 실업률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자리 늘리라고 준 예산을 기업은 자동화 설비에 쓰고 고용된 사람을 자르는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이런 예산 또 호응해 두고 막 뿌리면서 사용하실 겁니까? 내 예산이 좀 더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제발 왜곡된 데이터 신봉 마시고 직접 총리께서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살 곳 마련이 어렵습니다. 총리께서는 사회생활 몇 년 만에 집을 장만하셨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이사를 다녔습니다. 기억도 못 하겠는데 맨 처음 살았던 것은
봉천동의 어느 단독주택 2층에 세대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30대 후반쯤에 제 집을 가졌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3만 불 시대 지금 청년들은 도대체 얼마나 벌고 몇 년이나 걸리면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 집 사셨을 때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답변 줄 수 있겠습니까? 네,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야당 국회의원 할 때나 기자할 때나 즐겁게가 아니라 자주 했던 얘기가 무슨 월급장이 몇 년이 걸려야 집을 갖는다 이런 식의 통계를 많이 썼고 또 발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사회 초년생은 신용도 부족하고 대출도 어렵습니다. 집은 살아가는 곳인데 이제는 사고 파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집값 잡는다고 오히려 집값만 올려놨습니다. 그 와중에도 고위직들은 쏠쏠하게 재미까지 봤습니다. 자, 30대 실수요자가 청약제도를 통해서 집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변 주시겠습니까? 예,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100% 가점제 그게 도입된 이후로 1인 가구 신혼부부들은 오히려 역차별 받아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취지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네, 잘 들여다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교하게 보겠습니다. 네. 40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40대는 내가 없다입니다. 40대 취업자 수가 28년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감소의 영향도 있을 거고요. 40대 남자는 취업률이, 고용률이 92%쯤 될 겁니다. 지금 40대들이요, 20대 때는 IMF 경제 위기로 또 20년 후인 지금은 구조조정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세대라고 자주 합니다. 40대 빈곤율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일자리도 없는데 돈만 먹고 자란 자녀들이라고 해서 자조적인 얘기를 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집 마련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부담이 힘듭니다. 거기다가 10대, 20대, 30대 누적된 그런 채무가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주거복지 정책에 각별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그에 관한 상세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되도록이면 빨리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특히 청년이나 중년들이 집 문제 때문에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세대별로 고통받는 문재인 대통령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0대는 일이 없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제 반밖에 살지 않았는데 직장에서 퇴출당합니다. 내 자신을 챙기기도 어려운데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 챙겨야 되고 부모님까지 모셔야 됩니다. 지난해 50대 가처분 소득이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은 좋은 일자리를 갖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것이고요. 그게 제일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50대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소득 주도 성장의 성과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료비가 많이 경감이 됐고요. 사회안전망 확충 과정에 있고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올라간다든가 임금 격차가 완화된다든가 저임금 근로자의 숫자가 줄어든다든가 하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고용시장에서 배제되신 분들 또는 그 최저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조기 은퇴해서 벌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족을 부양해야 됩니다. 금리가 올라서 이자 더 내야지. 공시가를 급격하게 올리니까 세금 더 내야지. 거기에 따른 보험, 연금 지출도 많아집니다. 복지급여로 못 받게 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은퇴 후 달랑 집 한 채 가지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왜 정부에서 공시가 기준을 못 밝히냐?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세세한 건 알지 못합니다. 좀 이따 국토부 장관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은 큰 원칙으로 보면 가격이 많이 오른 그런 주택들 또는
시세 반영률이 낮은 현실과 거리가 많은 그런 주택들에 조금 더 많이 공시지가를 올렸고요. 그러지 않은 쪽은 그렇게 많이 올린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현실화가 그분들의 생활 또는 복지 수급, 복지 혜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집, 어떤 분들은 더 좋은 집이 더 싼 세금을 내고 더 낮은 그런 가치를 가진 집에 공시가가 더 올라서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불편이 많습니다. 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네. 국민들은 그 기준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것을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기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러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기준을 알아야 그분들도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기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우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분양 원가는 공개하라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가 있는데 일부러 덮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말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전기요금 인상하실 겁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에너지 정책 그대로 가더라도 2022년까지는 상승 요인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고 에너지 수급 정책을 통해서 그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상승시키지 않으면, 인상시키지 않으면 한전은 파산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건 좀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만은 다행히 올해 들어서 한전의 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앗아간 세금을 정권 기반 유지를 위해서 쓰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올리지 않습니까? 공시가를 올려서 세금을 많이 걷고 보유세를 많이 걷고 지금 세수를 많이 늘려가는데 그게 국민들한테 삶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타 면제 같은 사업들을 벌리고 있습니다. 혹시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이미 예타에서 떨어진 5조 3천억의 남부 내륙 철도, 이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 1호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우선은요, 세금으로 이루어진 게 예산인데요. 예산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복지 예산입니다. 12.4%가 올랐을 겁니다. 그 복지 예산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정권 기반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들으면 몹시 서운할 거라 생각하고요. 예타 면제는 각 지역들이 예타 제도라는 장벽 때문에 오랜 수건으로 갖고 있었지만 이루지 못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사업을 한 거고요. 그 예타 면제 사업 전체를 10년 동안 추진한다고 했을 때 해마다 1.9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 사업은 예전 지사 때 예타 사업 평가에서 떨어진 사업입니다. 예타 면제 사업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예타 제도의 벽에 막혔던 사업들.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도 부실화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걸 꼭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나중에 문재인 정부의 당백전 발행이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총리께서 60대시죠? 네. 60대 가장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소위 말하는 60대를 위한 지금 정부의 대책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예, 60대는 정년이 끼어 있는 세대이고요. 우리 일자리에서 벗어나는 세대입니다만 말씀드리면 좀 깁니다. 경제적 고통, 사회적 고통, 신체적 고통, 고독이라고 하는 정서적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시대이지요. 그 세대에 맞는 정책들이 그 고통에 맞게 다 있습니다만 그걸 한꺼번에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요컨대 경제적 고통에 부응해서는 노인 일자리나 기초연금의 인상 같은 것이 있을 거고요. 사회적 고통,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바로 일자리 또는 자원봉사건 또는 다른 역할을 드리는 것. 아까 신체적 고통은 각종 의료제도가 있을 거고요. 고독이라는 문제,
저는 한국의 노인당, 마을회관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혹시 노인 일자리는 6070 초단기 알바 40만 개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만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노인들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야말로 공공부문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볼 때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분식해 보이지 않도록 애를 써주시길 바라고요. 노인들께는 그것도 절박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서 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경제사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분은 가난한 분대로 모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총리께서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희를 키우셨던 그 어려웠던 시절에는 10대 꿈을 키웠고 20대 답을 찾았으며 30대는 작더라도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40대 내 자신을 발견했고 50대는 가장 활발하게 일을 했으며 60대 이후에는 내가 키운 자식들로부터 봉양을 받으면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지금 정부는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에는 안보에는 정직하지 않고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에는 무능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그 슬로건은 그 만든 당사자 김대호 소장이 과연 뭐라고 했습니까? 소득 주도 성장은 허구다라고 실토했습니다. 이제 집권 3년 차입니다. 계속 과거 정권만 탓하면서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그것은 본인들의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서 위기를 극복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고쳐가면서 국민 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용기자 우리가 바로 지금 이곳 국회 본회의장에 함께 모여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 아주 잘했어.